괜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사기 고소를 당하면 어쩌나 채무자들이 많이 예민하신 부분이죠. 근데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그 사기 고소를 당해서 처벌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유형을 오늘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개인 채권자가 많은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금융권 같은 경우는 고소가 적은데 개인 채권자들이 은행이나 캐피탈보다 고소가 더 많거든요. 개인 채권자들은 좀 감정적이잖아요. 내가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이니까 화가 나니까 돈 받는 건 둘째치고 너 한번 얘먹어보라 이거죠. 상대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가니까 확실한 사기의 요건에 부합하면 고소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고소를 잘 안 하죠. 자기 돈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감정이 상할 일은 없죠. 두 번째는 실체 없는 사업을 한 경우입니다. 내 지인한테 돈을 빌리는데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너가 투자하면 내가 연 20% 수익을 주겠다. 내가 중국에서 화장품 수출입 사업을 할 건데 너가 투자를 하면 월 3% 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를 받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없어. 그런 사업에 실체가 존재한 적도 없는 거야. 그냥 자기 혼자 주식 코인 투자한다고 날려먹거나 아니면 과소비로 생활비로 다 써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빌려서 하나도 안 갚은 사람이요. 내가 월 이자를 얼마 주기로 약속하고 갚아준단 말이죠. 다 갚아주고 다시 빌리고 또 갚아주고 빌리고 절반 정도 갚아주고 근데 마지막은 못 갚았어. 이러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되는 가능성이 높은데 반대로 돈을 1억을 빌렸는데 이자고 원금이고 10원도 안 갚았어.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이미 틀렸는데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돈을 빌리든 상거래처에서 물건을 받든 간에 계속 영업을 하면서 물건을 받고 대금을 일부 변제하고 미수금이 약간 깔려 있는데 물건을 또 받고 또 돈을 일부를 주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업이 힘들어져서 마지막 거래 대금은 결제를 못했다. 이건 사기가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채무 초과 상태가 됐어. 채무가 너무 많아. 더 이상 물건을 받든지 돈을 빌려봤자 내가 대금을 결제할 수도 없고 갚아줄 수도 없어. 어느 순간 채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한계에 이르렀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에 아무 대책 없이 물건을 또 받아버리거나 돈을 빌려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가 동종수법, 동종피해자. 같은 직장 내에서, 같은 동문회 내에서, 같은 고등학교 친구 무리 내에서, 같은 취미활동 내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일단 1번한테 돈을 빌리러 가는 거예요. 내가 필리핀에 골프장 사업을 할 건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월 3%의 큰 이자를 주겠다. 근데 그 돈을 생활비로 쓰든지 사치 탕진을 하든지 아니면 주식 코인 하다가 다 날려먹은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돈을 또 빌리는 겁니다. 내가 사업해서 월 3% 이상 많은 이자를 주겠다. 돈을 빌리지. 그 돈 받아가지고 1번한테 이자와 수익금을 주는 거죠. 나머지는 자기가 쓰고. 그 돈도 다 탕진하고 나면 3번한테 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3번한테 받은 돈으로 1번, 2번한테 수익금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쓰는 거고 4번, 5번, 6번, 7번 계속 가면서 그렇게 돈을 빌리는 거죠. 순서대로 쭉 빌려가지고 얘 돈 받아서 제 이자 갚아주고 내 생활비 쓰고 또 얘 돈 빌려가지고 얘들 이자 주고 내 생활비 쓰고 이런 식으로 한 직장 내에서 한 동호회 내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바짝 빌리는 거죠. 주로 동호회 관계에서 만났는데 사기꾼 같은 애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동호회 애들 돈 다 빌려가지고 사기치고 뭐 판 깨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가 전세 사기거든요. 우리 은행 가서 전세금을 1억을 빌렸는데 이거를 전세로 썼어. 그리고 만기에 돌려받았는데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이거를 생활비로 쓰거나 사업자금으로 좀 썼다. 이러면 그나마 좀 나아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바지를 한 명 내세워서 이 친구로 하여금 전세 대출을 받도록 하고 전세 대출 받으면 그 돈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나눠 가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세 대출을 받는 방법을 잘 아는 이런 브로커 같은 사람이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인터넷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전세 대출 계속 받게 해서 몇 대 몇으로 나눠 먹고 이런 관계가 이제 전세 사기의 공모한 일당들이 될 수 있으니까 주모를 했든 수수료를 몇 프로 받았든 간에 사기의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수료 받은 사람은 자기가 사정을 몰랐고 완전히 이용당했고 피해자인 이런 사실을 잘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쉽지는 않겠죠. 일곱 번째는 용도 사기인데 개인 채권자한테 빌린 경우입니다.
내가 내 친구나 내 지인한테 가서 부모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생활비로 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놓고 돈을 빌렸는데 병원비나 생활비로 쓴 게 아니라 주식 코인으로 탕진하고 날려먹은 거야. 토토나 도박한다고 날려먹은 거야. 명품 사고 쇼핑한다고 다 써버린 거죠. 주로는 주식 코인을 하기 위해서 친구 돈을 빌릴 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남녀 사이에 이런 일이 많죠. 동거하는 이성한테 부모님이 아프다, 내가 학비 써야 된다, 남녀 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사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빌리자마자 회생을 신청했는데 개인 채권자한테 빌린 경우. 오늘 빌리고 내일 회생을 신청한다는 것은 변제할 의사가 아예 없다는 생각이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개인 친구나 지인한테 돈 빌리고 내일 바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반대로 방금은 제가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를 설명드렸는데, 반대로 이 정도면 사기가 될 것 같은데 예상외로 사기가 잘 성립 안 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론상은 사기가 성립하는 게 맞는데 실무상은 사기죄로 고소가 좀 적게 들어온다거나 좀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좀 운이 좋은 거죠. 첫 번째는 채권사가 금융사인 경우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개인 채권자는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기 고소를 많이 하는데, 금융사,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사 이런 데는 생각 외로 고소를 잘 안 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사기가 성립할 만도 한데, 근데 의외로 은행이나 카드사는 고소를 잘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빌리자마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금융사인 경우요. 빌리자마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친구나 지인 같은 개인인 경우하고 카드사, 은행 같은 금융사인 경우하고 두 가지를 나누어 봐야 돼요. 이걸 왜 나누어서 보냐면 그 돈을 빌려서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신한은행에서 돈을 1,000만원 빌려서 카드사 돈을 900만원 갚아주고 생활비 100만원 쓰고 다음 달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가 안 들어오거나 들어와도 무혐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신한은행 돈 빌려가지고 카드사 돈을 변제해 준 거잖아요. 실제로 개인회생을 해도 최근 대출이라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했다거나 필수적인 소액의 생활비만 쓴 거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거든요. 근데 빌리자마자 회생을 했는데 친구나 지인 돈을 빌렸어. 이러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경우에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빌리는 경우가 적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한은행 돈을 빌린 경우에는 우리 카드 채무를 갚아주려고 빌렸다, 이런 경우가 많지. 근데 친구 돈을 빌려서 우리 카드 채무를 변제하고 내일 회생을 신청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차라리 그냥 친구 돈 안 빌리고 우리 카드 채무 변제 안 하고 회생을 신청해버리지. 친구 돈 빌리고 내일 회생을 신청했다는 거는 그 돈을 엉뚱한 데 쓴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을 했다거나 토토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사치나 탕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내가 사고 친 거 수습하는 데 썼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무리 최근 채무라도 어제 빌리고 오늘 바로 신청해도 금융권 채무인 경우는 돌려막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개인 채무자가 별로 이득을 본 게 없어. 이런 경우는 고소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채권자한테 빌린 경우는 개인 채권자 빌려서 신한은행 갚아주려고 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엉뚱한 데 쓰려고 빌린 경우가 많지.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빌리자마자 다음 달에 바로 회생을 신청해도 그 빌린 돈을 카드 채무나 저축은행 돈을 변제하는 데 썼다. 그러면 이런 거는 예상외로 사기죄로 처벌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가 용도 사기인데 금융기관에 빌린 경우요. 요것도 개인 채권자, 금융기관이 딱 구분이 되죠. 금융기관에 돈을 빌릴 때 그 대출 계약서에 여러분 대출 용도를 적잖아요. 다들 생활비나 전세금 뭐 이런 용도로 적지. 누가 주식 코인 하겠다, 탕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고 돈을 빌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식 코인이라 적으면 은행에서 대출 자체가 안 되는데, 그거 빌려와서 다른 데 쓰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고소 들어오는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비교할 개념이 친구나 지인한테 용도 사기하면 병원비 쓰겠다, 사업에 쓰겠다 얘기해놓고 들고 와서 주식 코인하면 요거는 사기 고소 들어오는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개인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사기 고소를 당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론상 사기죄가 되는 거랑 실무상 사기죄 고소가 들어오는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이 정도면 사기죄가 성립될 만한데도 의외로 사기죄로 고소가 안 들어오거나 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짓을 하면 웬만하면 사기 고소가 들어오거나 처벌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단지 이론상 사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실무상 그런 일을 했을 때 사기 고소가 들어오는지 이론과 실무를 좀 구분해서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돈 빌려서 못 갚았는데 사기 고소 들어오면 어떡하나, 괜히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사기 고소 들어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